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은 거부한 채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여론전에 힘썼습니다. 첫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 역시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며 대외적으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내신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헬기나 장갑차 투입까지 언급하며 보여주기식 체포를 시도하는 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무력으로 체포를 시도하면 국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잘못하면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거친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첫 집행에서 실패를 맛본 공수처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면서 혐의 최정점에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호처는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어떠한 명목도 없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우려를 낳는다며 경호처를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전략을 다듬으며 최적의 시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준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의 여론전도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은 베테랑 형사들을 대거 투입해 이번에는 반드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2차 체포영장 집행은 휴일을 피해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4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광역수사단 형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며 본격적인 체포작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광역수사단 총경급 책임자들을 국가수사본부로 불러 구체적인 집행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광역수사단은 형사기동대와 반부패 수사대, 마약범죄 수사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 인원은 1,000명이 넘습니다. 1차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150여 명을 투입했지만 200명 넘는 경호처 직원과 경호 부대가 만든 인간띠에 막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특별수사단과 함께 조폭이나 마약 등 강력사범들을 체포해온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광역수사단까지 1,2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선 형사들을 한 번에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경호처가 무기를 소지한 것도 위험 요소로 지적되는데 대규모 무력 충돌을 피하며 영장을 집행할 방법을 찾는 것도 경찰의 고민입니다. 경험 많은 대규모 인력 동원 준비에 나선 경찰이 여러 변수를 뚫고 이번에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박정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처장 사임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된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3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전날 자진 출석해 1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첫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2차 조사에는 나와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앞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처장이 물러나며 사실상 경호처의 1인자가 된 김 차장은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김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 업무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 안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만큼 영장 집행을 막아내려는 태세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는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위법일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김 차장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내부 동요가 상당한 상황에서 김 차장이 이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만큼 추운 날씨에도 관저 인근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뒤 처음 맞이하는 주말, 광화문이 다시 갈라졌습니다. 동십자각 인근에 모인 탄핵 찬성 측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길어지는 탄핵 정국에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자 매주 집회에 나섰습니다. 매주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몸은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 나와서 힘이 돼줘야 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고 탄핵은 무효라며 맞섰습니다.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날씨에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두꺼운 외투는 물론 은박지로 된 담요로 중무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잇따르며 종일 서울 종로와 용산 일대 교통도 혼잡을 빚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 도심 속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와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수사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죄 수사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훈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시작 이후 국회의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6차례 열린 국회 현안 질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 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고심하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도 출석했는데 여야 모두 오 처장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론몰이 하듯이 해서 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여야 의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과 면담하며 경찰의 1차 영장 집행 지원을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협조나 또 오해받기 좋은 정치 편향성에 오해받기 좋은 수사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기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철규 의원은 우 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국수본을 찾아 2차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집행에 대해서 좀 국수본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그런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국수본을 방문했습니다.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SNS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난다는 글을 올렸다가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논란을 낳았습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모습에 수사기관이 자칫 정치권 공방에 휩쓸려 독립성을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이 정부의 제2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찬성 200표에 단 2표 차로 부결되면서 결국 여야가 합의점을 찾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한 차례 무산되고 진영 간 결집은 더 강해졌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권이 특검법을 거부해온 핵심 명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되자 이를 노리고 곧바로 대법원장 추천안을 꺼내들었는데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비롯해 수사 대상을 더 넓힌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수 개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야당 압박에 맞서 자체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여당 내부의 특검 불가론이 만만찮아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보수 진영 전반으로 번졌던 전철을 다시 밟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가면 결국은 사법체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뭐하러 공수처는 그렇게 악을 쓰고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양보할 만큼 충분히 양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당 일각에선 진짜 특검을 띄우고 싶으면 여당을 달랠 카드를 더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도부에선 아직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재표결에서 거부권 저지선에 근접한 찬성 198표를 확인한 만큼 계엄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여론을 믿고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경우 여권의 결집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강제 수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여론전만 펴다 거꾸로 보수 진영이 결집할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당과 보다 적극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화를 저희가 하려고 해야 되죠. 특검이 가동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물론 현실이 될지 모를 조기 대선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상 규명이 아닌 진영 다툼 양상으로 번지면 여야가 쉽게 타협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소셜미디어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카톡 검열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 강요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전 의원은 불법 행위를 방치하라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며 극우 유튜버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이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도 내란 선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러자 여당은 카톡 대화 내용까지 검열해 시민을 고발하려는 거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상희 의원은 SNS에 과유불급,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이번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 선전 선동죄로 엮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여당은 내란 선동 불법 행위를 방치하라는 거냐고 역공을 폈습니다.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 않다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나 SNS로 퍼나르면 안 되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처럼 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가짜와 왜곡 뉴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확인 안 된 정보들이 왜 활발하게 퍼지고 재생산되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우 집회에서 윤 대통령 명의로 팔리는 계엄 행동상장. 한국 멸망 행동조란 스티커를 붙인 차를 타고 탄핵 찬성 집회에 온 중국인.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인이 있어 얼핏 보면 상장이 진짜 같아 보이는 데다 해석 결과까지 첨부하는 나름의 근거로 진짜 뉴스와 헷갈리게 합니다. 한국을 제거하는 행동조라고 하네요. 뭐 이런 걸 버젓이 붙이고 다닌다고. 이래도 모르는 거야? 이런 가짜뉴스들 상당수는 특정 정파 입맛에 맞는 상대편을 공격할 근거가 돼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정치 성향에 맞는 뉴스를 더 믿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정보를 판단하는 데 정확성보단 내 믿음과 일치하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실은 어떤 정보가 이제 맞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대중은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요.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내 가치관에 맞는 어떤 방향으로. 뉴스 소비 방식이 달라진 점 역시 가짜뉴스가 퍼지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뉴스 신뢰가 30%대에 머무는 등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운 유튜브 등을 통해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에서 조회수로 한 몫을 챙기려는 일부 유튜버들까지 활개를 치면서 혼란한 시국 속 왜곡된 정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정치 불안정을 이유 중에 하나로 꼽으며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조정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정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당장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길어지면 관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치 현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정치 불안이 대외 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왔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엔 계엄 다음 날 긴급 서한을 보낸 이후 한 달 사이에 2차례나 직접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기용해 한국경제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대 신용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현재 한국을 선진국 수준인 AA, AA2, AA-로 각각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의 지표가 되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증시와 환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서 주가도 하락할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급등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 신용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1997년 외환위기에 10단계까지 떨어진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회복하는 데만 18년이 걸렸고 미국의 경우 한 단계 떨어진 신용등급이 14년이 돼도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특히 정치적 불안도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프랑스의 경우 평가사들은 재정 적자 상태가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분열이 이를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재정 불안 진단을 받은 프랑스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거나 경기 부양책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신용등급 유지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3대 신용평가사들도 최근 최상목 대행과의 화상면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그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가량이 불타면서 위성에서도 피해 지역이 한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은 물론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씨의 자택도 피해를 봤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LA 북부 산등성이 위로 밤새 화산처럼 시뻘건 불길이 계속됩니다. 헬기 수십 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 초기 진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에도 LA 북부 두 곳에서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커다란 연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역대급 재앙으로 남을 이번 산불 피해는 지구 밖 위성에서도 선명히 보일 정도입니다. 1년 전 고급 저택이 즐비하던 팰리세이즈 지역과 말리부 해변은 흰 연기 아래 붉게 초토화됐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규모를 합하면 148평방킬로미터로 뉴욕 맨하튼의 2.5배, 서울시 면적 4분의 1 크기에 달합니다. 15만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도둑질이 기승을 부리면서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No access to power, water, or gas, and major hazards such as debris and wires still remain in the roadways. 산불이 말리부 해안 고급 주택가를 덮치면서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명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이 15년 동안 살던 집이 전소됐고 화재 당시 방송 출연을 위해 텍사스에 머물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When I got home, sure enough, it wasn't there. I went home and I said to myself, well, at least I haven't. 말리부 저택을 잃은 페리스 힐튼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금 모금에 나섰고 배우 샤론 스톤도 이재빈을 위해 옷과 신발 등을 기부했습니다.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씨도 LA 베버리 힐즈에 있는 2층 자택이 산불 피해를 입어 가족들과 인근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한인 인명 피해는 없지만 집이 불타 재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교민들은 남쪽 코리아타운 등 안전한 곳을 찾아 대피했고 현지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이재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치수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리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산불 현장에 직접 와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집을 잃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은 비극을 정치화하거나 옆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모습이 아닌 모두가 협력하는 모습을 볼 자격이 있다며 공식 초청 서한을 첨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 LA 수자원부의 산불 진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소방용수 문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메타와 아마존, 맥도날드, 월마트 등 미국 유명 기업들이 소수인 배려와 평등, 포용을 실현하는 이른바 다양성 정책을 잇따라 폐기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대열에 이렇게 줄줄이 합류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놀랍게 돌변한 기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입니다. 먼저 지난 2016년부터 80개 기관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걸러내온 제3자 팩트체크 시스템을 지난 7일 폐지했습니다. But the fact-checkers have just been too politically biased and have destroyed more trust than they've created. 사흘 만에 하나 더. 이번에는 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꼽히는 다양성 정책을 종료한다고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신작의 미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이런 전향을 예고한 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 자택으로 찾아가는가 하면 트럼프의 최측근을 영입하고 공화당 인사를 주요 책임자로 승인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일련의 급변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It's just completely contrary to everything America's about. Anyway, I think it's really shameful.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도 다양성 정책이 구시대적이라며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도 미국 최대 유통사 월마트도
다양성 정책을 도입 4년 만에 퇴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의 다양성 정책 반대 기조에 거스르지 않도록 알아서 변화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윤석미 2025년 에이펙 고위관리회의 의장이 미국 에이펙 센터 연례회의에서 미국 기업인들의 에이펙 회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윤 의장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당부했으며 이번 행사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IBM, 화이자 등 기업 관계자 50여 명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장은 올해 한국이 정상강요회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CEO 서밋 등 에이펙 관련 200여 개 회의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포로들은 훈련에 참가하는 줄 알았을 뿐 전쟁에 동원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구금시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9일 쿠르스크에서 사로잡은 북한군 포로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Полонені не розмовляють українською, англійською чи російською мовами, тож спілкування з ними відбувається через перекладачів корейської мови у взаємодії із розвідкою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NRS. 포로는 2명으로 한 명은 2021년에 입대한 20살의 소총수, 다른 한 명은 2016년에 입대한 26살의 저격수라고 진술했습니다. 20살인 포로는 몽골 서북쪽과 접한 러시아 투바 공화국 출신이라고 표시된 러시아군 신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가을 신분증을 받고 일주일간 러시아군과 협동작전 훈련을 받았지만 전쟁에 투입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Наголошує, що їхав нібито на навчання, а не на війну проти України. 다른 포로도 똑같이 증언했으며 이는 전쟁 발발 초기 러시아군의 경험과 같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두 포로는 각각 머리와 다리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그 밖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군 생포 소식을 밝히면서 이들은 다른 포로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군은 참전 사실을 숨기려고 부상병을 대부분 처형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이들 포로에 대한 언론 취재를 허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 영토를 겨냥한 드론 공습을 주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탐보프주 예브게니 페르비쇼프 주지사는 현지 시간 11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으로 민간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습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고 공습 우려 지역 일대의 항공편 운항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도 밤사이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의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사고기 비행 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석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의 자료 저장이 중단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사고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기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조류와 충돌한 후 양쪽 엔진이 고장나 기체가 전원 셧다운 상태에 빠지면서 기록이 끊겼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두 엔진이 모두 작동하지 못하면서 발전기가 멈춰 조종실 음석 기록 장치와 비행자료 기록 장치가 모두 끊긴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도 사고 4분 전부터 일괄적으로 데이터 저장이 중단됐다는 것은 전기적 결함이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와 함께 오는 18일 합동 추모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대책협의회는 사고 원인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감시도 할 예정입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주일째. 희생자 179명이 모두 영면에 든 뒤 유가족들이 무안국제공항에 다시 모였습니다. 유가족들은 3시간이 넘는 전체 회의에서 합동 추모제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11시에 유가족 합동 추모제를 실시한다는 것. 이것은 저희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모제는 추운 날씨 등을 고려해 공항 청사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추모제를 마친 뒤 유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참사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유족 대표단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색은 날씨 좋은 날 사흘 정도 더 해서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종료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정말로 하나의 거짓도 숨김도 없이 정확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유가족 대책협의회는 광주에 사무실을 두고 항공사 측과 추후 현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온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김태구 회장을 선출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올해 의대교육 문제부터 내년도 의대 정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는 5월 내년도 대학별 모집 정원 공시를 위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조건 없는 만남을 촉구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까지 감안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구 의협회장은 당장 복지부와 접촉할 계획이 없다며 26학년도 정원 논의에 앞서 올해 의대 교육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플랜을 제출해야만이 우리가 2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늘어난 1,500명에 대응해 내년부터 정원을 줄이거나 아예 신입생을 뽑지 말자는 주장까지 있어 김 회장은 의료계 단일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라 정부와 의료계가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의계특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지금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으로 김 회장은 다만 투쟁은 최후 수단이라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밀어붙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돼 정부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여서 의정 갈등이 단시간에 해결되긴 어려울 거란 비관적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독감 환자가 한 달 사이 크게 늘어나면서 8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등 다른 호흡기 질환들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근 들어 다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 숫자가 8년 만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첫 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4주 전보다 13.7배 늘었습니다. 청소년은 1000명당 177.4명에 달하고 어린이도 161.6명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H1N1형과 H3N2형인데 둘 다 A형 독감이긴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인 만큼 2번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많고, 그리고 현재 인플루엔자의 두 가지 유형 AH1N1, AH3N2가 동시에 유행 중인 점. 여기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던 코로나 환자도 12월부터 급증하는 추세고, 기침과 고열로 특히 영유아에게 폐렴 등을 유발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도 9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조금 줄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HMPV,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역시 2주 만에 2.2배 늘어날 정도로 국내 확산세가 빠릅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감염자 수가 최고치를 찍을 전망인데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고비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향의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야 할지를 놓고 초기 가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의 핵심은 중증과 비중증 질환을 구분해 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자별로 질환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진 것을 환자들은 중증으로 느끼는데 정부가 분류하기는 경증으로 분류한 거예요. 실비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급격한 외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대해서 커버를 위해서 드는 보험인데,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초기 가입자에게도 보험사의 계약 재매입을 통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1, 2세대 환자들 중에 중증 질환으로 이제 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의 보장을 어떻게 축소를 하겠어요? 당연히 소송으로 갈 거고요. 위헌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기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1세대에 1,800명, 1,600만 명, 700만 명이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혜택 축소와 소급 적용이란 5세대 개혁안 앞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반발하면서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로서도 꼭 5세대로 전환을 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초기 가입자들은 앞으로 보험사가 제시할 재매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겨울철 스키장에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는 빠른 속도로 눈밭을 질주하는 스포츠인 만큼 사고 위험이 크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슬로프를 빠르게 내려오던 스키어가 스노우보더와 부딪히며 넘어집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정선 스키장에서는 스키를 타던 20대가 충돌 사고로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1,234건, 10건 중 9건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였고 충돌과 장비 결함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친 부위를 보면 스키는 하체, 스노우보드는 상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스키나 스노우보드의 속도는 시속 50km를 넘습니다. 이런 빠른 속도에서 잠깐의 방심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은 여전히 많습니다. 빌리다 보니까 비용도 들고 거추장스럽고 해서 그냥 안 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슬로프 중간에 멈춰서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사고를 부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충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휴식이 필요하시면 사이드 쪽으로 확실히 빠지셔가지고 휴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보자는 공인된 강사에게 강습을 받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술을 마신 채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절대 해선 안 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의 방대한 내용을 복원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0일 열리고 명태균 씨의 보석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공천과 관련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전모를 밝히기 위해 새해 들어서도 명 씨를 계속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황금폰에서 확보한 15만여 건의 방대한 SNS 메시지 등 자료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에게서 확보한 명 씨의 컴퓨터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나눈 SNS 대화 메시지도 복구했습니다. 이 자료는 김 전 의원의 공천 대가성을 입증할 근거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합니다. 또 그동안 제기됐던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이나 채용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1차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첫 재판이 열렸고 법원에 2주간 겨울 휴정 기간이 끝나면서 오는 20일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명 씨 측이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전 정권 출신의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봐주기 의혹을 받았던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했다며 야당의 반발을 샀던 다른 감사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추진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둘러싸고 야당과 감사원은 내내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봐주기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했지만 감사원은 원칙대로 했다고 맞섰습니다. 관저 이전과 관련돼서 감사원이 제대로 지금 감사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감사원장께서. 중축 부분이 제대로 중축이 됐느냐, 부실한 게 되지 않았느냐, 그게 저희들이 감사 초점이었던 나중에 다 거니까요. 책임. 결국 야당은 지난달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했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조은석 권한대행은 최근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추가 감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관련해서 직권 재심 검토 요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 가운데 가장 엄정했고 비위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이유 분리를 이유로 정치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재심의 검토 지시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은석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로 오는 17일 퇴임하고 이어 역시 전 정권 출신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는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 등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멈췄던 외압 의혹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원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부당하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1심에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기록 이첩 중단을 명령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국방장관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국방장관의 지시와 의도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제기된 외압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국방장관의 지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수사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의 개입 여부나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았는데요.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이 판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원이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와 연관된 고위직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압 의혹 수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직후 외압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800-7070은 대통령이 건 전화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라고 말 못하죠? 예, 그 부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현재 계엄 수사에 매진하면서 외압 의혹 수사는 일단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다시 진척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밤엔 하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화성이 오늘 지구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2년여 만에 가장 크고 밝은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는 화성뿐 아니라 금성과 목성, 토성 등 다른 행성들도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밤을 환히 밝히는 하얀 달 왼쪽 아래 불그스름한 별 하나가 빛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 화성입니다. 화성은 2년 2개월 정도마다 지구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길 반복하는데 오늘 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로 다가옵니다. 2년여 만에 가장 큰 화성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화성이 가장 밝게 빛나는 건 나흘이 더 지난 오는 16일입니다. 화성은 태양 정반대편에 있을 때 지구에서 가장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찌그러진 타원 궤도 탓에 시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화성은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지구와 근접하는 기간과 거리가 매번 다르고 가장 크게 보이는 날과 가장 밝게 보이는 날도 다릅니다. 1월 밤하늘에서는 화성뿐 아니라 태양계의 다른 주요 행성들도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쪽 하늘을 보면 금성이 가장 밝은 빛을 뿜어내고 바로 옆에서 토성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뜨는 동쪽을 보면 목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데 시리우스와 연결해 삼각형을 그리면 붉게 빛나는 화성이 보입니다. 행성은 반짝임이 거의 없어서 육안으로 다른 별들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화성이 붉은 빛을 띠는 것은 온도 때문이 아니라 표면에 산화철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까지는 밤하늘에서 4개의 행성이 동시에 떠 있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멀어진 뒤 2031년에나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전남 구례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지만 3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젯밤 9시 40분쯤 전남 구례군 광이면에 있는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진화 차량 10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어두워 산불 진화 헬기 투입이 어렵고 진입로가 없는 산 중턱에서 불이 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서 산불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원인 조사와 함께 정확한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선유동에 있는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신발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 8개 동 이상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규모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추위가 한결 덜하고요. 한낮에는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눈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도 오전까지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산간과 또 경북 북부 동해안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5도, 대구는 영하 3.2도, 부산은 영하 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2도, 대전이 4도, 대구는 5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반짝 추위 속에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큰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